이번 강의에서는 조선의 부국강병과 위정척사 그리고 동도서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정부는 1880년대 초반 근대 과학기술과 서양의 문물을 탐색하고 도입을 도모하며 부국강병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요. 특히 서학을 경계하라는 위정척사파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위정척사파들은 조선 정부나 개화론자들이 서양 과학기술을 도입해 부국강병을 이루겠다는 주장에 반대했어요. 그들은 서양 과학기술 도입을 침략으로 모멸을 주고 서교로 유교 전통을 훼손하는 서양 문물로 조선을 이끌겠다는 생각이 결국 유교의 도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군비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개량하자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들도 전통 무기가 화력이 떨어지는 것을 인정했지만 무기를 많이 만들고 훈련의 강도를 높이면 결국 전쟁의 승기를 잡을 것이라 생각했죠. 또 그들은 서양의 화기로 군비를 마련하는 일도 반대했습니다. 오랑캐의 무기와 기술을 구입하는 일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종의 직접 통치를 도운 최익현은 유명한 척사론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서양 문물에 종교가 물들어 있다는 생각에 서양 학문 도입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적들이 욕심내는 바는 물화의 교육이고 우리의 물화는 모두 사람의 목숨을 의탁하는 것으로 땅에서 산출되는 유한한 것으로 규정했어요. 이에 반해 그들의 것은 손으로 만들어져 무궁한 것들로 인심을 좀먹고 풍속을 무너뜨리는 음사기환에 불과하다고 논리를 전개했죠. 척사론자들은 이처럼 손끝의 재주만으로 만드는 상품으로 생존의 근본이 되는 원재료를 교육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교육은 절대 수행되어선 안 되는 문제임을 짚어낸 것이죠. 그리고 서양 오랑캐들의 농간에 조선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예측하기도 했어요. 특히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 책략의 조언이 결국 조선의 독립을 위협하리라는 전망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위정척사의 중심인 이항로의 제자인 유중교는 시대적 요청으로 강병을 이루는 데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서양 문물로 수행하겠다는 데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위정척사는 유생들만의 입장이었나요? 이 위정척사의 인식이 비단 제야의 유생들만의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천국에서 서양 제국과의 수교 교섭을 담당했던 이유원도 이런 태도를 견지했지요. 그는 강병에 대한 계책은 우리가 얼마나 무마를 잘하고 방비를 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적의 힘을 빌려 강하게 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방어에 대한 전통적인 조선의 전략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위정척사파의 세계 정세 인식이 개화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위정척사파들이 서세 동점의 상황을 읽지 못하거나 서양 문명의 특징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서양 세력을 야만으로 치부하고 이를 일륜으로 다스리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들도 교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는 당시 과학과 기술 그리고 근대 문물의 압도적 화력을 내세우는 국제사회 실정에서는 너무나 낭만적인 사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위정척사론자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부국강병이었습니다. 그들은 부국강병을 이웃나라를 침략하고 백성을 전쟁터로 내모는 일로 여겼어요. 군주가 해서는 안 될 패도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개항 이후 이 부국강병이 조선 정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이지요. 심지어 이를 위해 서양의 군비를 수용해 이루겠다고 하니 위정척사파들은 걱정이 태산이 되었지요. 위정척사파들은 부국강병을 거부했고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서양의 과학기술과 문물 도입도 반대했습니다. 이만소는 먹는 자를 적게 하고 생산하는 자를 많게 하면
재물이 항상 풍족할 것이니 굳이 사업을 들여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또 유중교는 선왕의 정사는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데에도 도가 있었으니 그 도란 근본에 힘쓰고 마렵적인 것을 억제하며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는 것이라며 부유함의 바탕이 건박임을 강조했어요. 그는 의리를 등지고 사사로움만을 따라서 임금도 아비도 없는 종교를 배우는 것을 강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역설했습니다. 서양 과학 기술에 묻어 있을 기독교를 의식한 주장이죠. 그런데 개항 이전의 양요와 일본의 도발로 부국 강병이 패도라는 관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강병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죠. 국경을 개척하고 군수용 논밭을 일구는 일에 힘쓰며 농사와 상업에도 힘쓰고 군사를 훈련하는 일도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군대는 100년 동안 쓰지 않을지라도 하루도 갖추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제안이 나오기까지 했죠. 더 이상 외침에 손 놓고 당하지 말자는 의견이 개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가적인 큰 수모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은 국가의 지향점을 바꾸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위정척사의 요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지요. 무엇보다 부국 강병을 국가 정책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국 강병이 유교적 지향이나 덕목에 어긋나지 않다고 설득해야 했어요. 이 작업을 담당한 사람들은 당시 유교적 소양을 갖춘 개화 관료들이었습니다. 교수님, 유림의 위정척사 의지는 상당히 완고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했을까요? 개화 관료는 전통적 논지 전개 방식을 택했는데요. 유교의 성현들과 경전을 부국강병 옹호를 위해 거론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례는 태평을 이룩한 책이지만 언급된 것들은 모두 나라를 풍족히 하는 도였으며 공자도 백성이 부해진 후에 가르친다고 했고 맹자도 백성을 부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유교의 성현인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인용한 것이지요. 유교의 성현도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을 국가 경영의 근본으로 삼았으니 부를 추구하는 일이 유교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논리였어요. 거기에 강하고서 부하진 나라가 없고 부하고서 강하지 않은 나라가 없으니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부유하기 위해선 사람의 재주와 능력으로 만물을 취하여 유통해야 하며 재주와 능력이 미치지 못하면 바람, 물, 불, 전력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특히 상업을 농단하여 만리를 취하는 일, 즉 교묘한 수단으로 이익과 권리를 독점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만을 취하는 일로 보던 비판적인 시각에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상업, 즉 상품을 유통하는 일이야말로 국가 경제의 가장 기본이라고 옹호했던 것입니다. 조선 정부는 위정척사의 입장이 적절치 않고 심지어 시세에 뒤떨어졌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서양 과학기술 도입과 관련한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이에 정부는 다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동더서기입니다. 동양 고전 성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유교 사회의 덕을 지키기 위해 서양의 문물을 도입하겠다는 주장이죠. 동도서기는 도, 즉 미와 기는 분리되어 있고 서양의 과학기술로 낡은 기를 대체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새로워진 기를 통해 동도가 강화된다는 논리인데요. 이런 인식과 실천의 분리가 음양오행의 자연관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유학자들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인식의 선두에는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고종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대원군 섭정 시기 쇄국을 지지했고 위정척사를 주요 국책으로 삼아 척사윤흥을 반포하기도 했죠. 하지만 일본과의 통상조약을 진행하면서 더 이상 서양과의 교섭과 서양 문물 도입을 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어요. 또 이런 군사적 위협에 의한 수교를 모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자세로 전환하고 관련 정보를 열성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 고종은 동도 서기를 내세웠는데요. 위정척사의 주장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척화비 철거를 통해 천명하기도 했죠. 고종은 이름하여 개화교서를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도와 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서양 종교와도 선을 그으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종은 현격한 국력 차이를 서양 기기의 도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들의 침략이나 모멸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했지요. 그는 군비의 핵심이 서양 문물, 특히 기기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져온 이 언을 전국의 유학자들이 널리 읽을 수 있도록 배포하라고 명령했지요. 고종은 유학자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려는 서양 과학 기술 도입의 의미를 인식하고 그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화교서는 반포 이후 25건의 개화 의견을 담은 상소가 올라올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상소에서 당시 상황의 절박함에 유학자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상소는 대개 백성이 헐벗어 재정이 어려워지고 군사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지적했어요.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제시된 방안에서 대부분 서양 문물 도입에 의한 부국 강병에 동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윤선학은 서법이 기계의 정묘함과 부국의 방법이라면서 이것이 주나라의 여상과 초기 제갈량도 함께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지적했지요. 그러면서 배, 수레, 무기, 농기계는 겉으로 드러나서 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도를 바꾸자고 한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지요. 또 지석용도 서법의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원을 두어 만국공법, 조선칙략, 박물심편, 격물입문, 격치휘편, 지구도경, 기화근사, 농정심편, 공보초략 같은 책들을 수집하자고 했죠. 그리고 요즘 각국에서 개발된 수차나 농기구, 직무를 짜는 직조기, 증기기관뿐만 아니라 무기 등을 구입해 지방에서 이를 배우고 모방하게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부국강병을 위한 유학자들의 논의들이 정비되어 가기는 했지만 부국강병이 말처럼 수월한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위정척사의 반대는 큰 맥락에서 보면 아주 작은 장애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이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만큼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재정은 어떤 정부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차관이나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죠. 하지만 이런 방식이 조선 정부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청국은 청국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조선에서의 사업 이권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재정 지원은 인색했지요. 그들은 이익만 취하려 했지 근본을 강화시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조선의 서양 과학서 수집 규모와 경로 그리고 분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